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는지요? 때때로 한 장의 사진은 천마디 말보다도 설득력이 큰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경색 국면이라는 북미 관계를 단박에 깼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내용이었다며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으니 북미 정상 간 소통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어서 기대치를 더욱 올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주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그리고 직후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시계가 잠시 멈춰선 듯했다가 다시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북미 정상 간 친선 외교가 담고 있는 내용, 향후 전개될 한반도 비핵화 이슈, 동국대 김용현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설 어쨌든 힘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북한 매체 보도로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다라고 이제 김 위원장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북유럽 순방 중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자,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두 정상이 주고받은 그 흥미로운 내용이 뭘까? 여기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시점도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 직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이 조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좀 눈길을 더욱더 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의 말을 좀 인용한 것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남북 국경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처음 방한했을 때도 DMZ를 그때 가려고 하다가 못 갔었죠. 네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네, 미국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보낸 사실 확인했고 두 정상 간의 연락이 계속 진행돼 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가 곧 실무 협상을 재개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아마도 꽤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북미 접촉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닐까요? 수도 있겠죠. 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그런 그림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민주노총 오늘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게 뭐 본격적인 하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앞으로의 투쟁 기조, 세부 투쟁 계획, 노정관계 재설정 내용 이런 것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일 또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열고 26일에는 현대중공업 분할 매각 반대 울산 전국 노동자 대회, 28일에 전국 단위 노동자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정부 투쟁 동력을 좀 결집시켜 나가겠다라는 얘기고요. 9월 3일에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거쳐서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로 좀 이어가겠다. 이 총파업 9월 3일이나 7월 3일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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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좀
뭐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예. 과연 이렇게 동력 결집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뭐 지난 3월 6일 총파업 때 사실은 참석자가 예상보다 굉장히 그랬었죠. 적었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 경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노조원들이 강경 지도부의 그 투쟁 일변도의 전략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네네. 또는 거부감을 갖거나 또는 피로감을 좀 토로하는 그런 현상도 좀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국회가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사당이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추경안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이제 듣겠다라는 거고, 문희상 의장이 오늘 오전에 원내 교섭단체 3당 지금 원내대표 접촉 소집을 해둔 상태긴 합니다. 예. 뭐 매주 월요일 날 열리는 이제 그런 회의긴 합니다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불참을 일단 예고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삼척항 그리고 해군 제1함대 사령부하고 육군 23사단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유로 해서 불참을 이제 통지를 한 상태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또 사기 저하를 이유로 군부대 방문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뭐 방문은 강행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원내대표 접촉이 뭐 불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 나 원내대표가 어제 또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북한 선박 또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원회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밝혀서 뭐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개문 발차한 버스의 절반 정도는 몸을 실은 상태로까지는 예. 좀 온 게 아닌가. 자, 이 부분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여당 원내대표하고 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네네. 예, 좀 정치력 내지 협상력이 좀 부재한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 정도 되면 뭐 설령 그 당 지도부 또는 청와대 입장이 어찌 됐건 간에 원내대표 수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전 함버그로 회장 아들 정한근 씨가 국내로 송환이 됐는데 네. 그쪽으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정태수 전 회장이 1년 전에 사망했다. 예. 자, 이게 뭐 사실인지 물론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제 이제 국내 송환된 그 장면들 다 이제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정태수 전 회장의 사남입니다. 1998년에 회사 돈 322억 원을 이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잠적을 한 거고, 뭐 정태수 전 회장도 이 잠적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아들 경우에는 도피 21년 만에 일단 국내로 송환돼서 검찰 조사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일단 뭐 그 1차 조사 과정에서 그 자신의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고 직접 임종을 지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럽니다. 정 전 회장은 지금 1923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96세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대장암 진단으로 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일도 있어서 뭐 사실일 가능성도 있긴 하다. 이제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규명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이용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4개월여 만에요. 북미가 친서유결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시그널일까요? 뭐 그렇게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원 교수를 연결해서요. 친서유결을 비롯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 북한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쫙 읽는 모습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교수님, 네네.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 남다른 용기의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비핵화 시계가 그동안 멈춰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 멈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노이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북미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노딜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딜이 아니고 이제는 SD를 하자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빅딜과 스몰딜이 서로 마주쳤다면 서로 그것을 반발짝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친서 속에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양 정상의 서신 속에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올해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올 9월, 10월 정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 시점을 지금으로 잡는 것 아닌가. G20 정상회담 참석 직전부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들을 대화를 통해서 푸는 그런 방향으로 잡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다. 그런 압박감이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름다운 편지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아마 유사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미국과의 그런 각을 세웠던 것을 이제는 좀 더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방북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시 주석의 방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다 움직이게 만드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행위자로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더 이상 계속 시간을 끌기만은 어렵다.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들도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이번 주 금토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북핵 대화 재개를 논의하는 이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미 거의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미 협상을 곧 재개할 수 있고 아마도 꽤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북미 간의 실무 접촉, 비건 대표와 북측의 최선희 부상 수준에서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비건 최선희 라인 그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무 접촉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그 과정들에서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판단이나 그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은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중국의 역할 앞으로 좀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까요? 역시 이제 중국 부분은 그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미 중심으로 가는 구도였기 때문에 중국은 조력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남북미중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끼어넣게 하는 그것이 중국의 적극적 의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조 자체가 이제는 중국도 들어와서 같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끌고 와야 된다. 예.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네네. 그런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극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구도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와 내용을 통과시키고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현재 어떤 상황들을 중매, 촉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한중 간에 충분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중국에 빼앗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은 기후에 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과 한국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이 사자의 이 구도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작년까지는 3자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4자로 가면서 중국의 역할을 보다 긍정적이고 현재 어떤 구도를 바꿔내는데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화면에 나타난 북한 내부의 기류 관련해서 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네네. 시진핑 주석이 방북 기간에 이렇게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 네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면은 당 정치국 성원과 사진을 찍었는데 정치적 네네. 위상 변화 같은 것이 감지된다. 김여정 부부장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실제로 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김여정 부부장의 정책 위상이 악화됐거나 또는 권력에서 밀렸거나 뭐 이런 추측은 저는 북한 체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거의 뭐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계속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현지 지도를 거의 코디네이터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전체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의 역할은 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또 뭐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준비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보면은 공항 영접 행사에서 과거 같았으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네네.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그 단장이 그 네네. 밀착 보좌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네네. 그래서 네네네.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상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네네. 물론 뭐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또는 현송월의 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보다 큰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네.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공식적으로는 당대당 외교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국빈 방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 관련된 부분 또 남관계 관련된 부분에 집중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과정에서는 본인은 빠지고 오히려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최종적으로 실무적으로 총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노이 회담의 주요 역할을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줬던 인물에 대한 또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네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당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 네네. 영접하는 자리에 등장을 했는데 한동안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아서 숙청된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번에 보면은 여전히 건재한 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에서는 좀 빗겨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상황을 보면 우리 측의 서훈 국정원장, 당시에 폼페이오 미국 CIA 국장, 김영철 통전부장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네. 북한 쪽에서는 이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역할은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퇴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재편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약간 명예직 또는 좀 더 그 큰 틀에서의 역할 정도로 역할이 제한되고 오히려 실무 역할은 새로운 인물들이 맡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노이 회담, 그러니까 노딜 이후에 주요 인물들 변화, 역할 이런 것이 좀 바뀌면서 앞으로 교착 상태 빠진 비핵화 협상에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현재 지금 국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이제 시 주석의 방북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전후로 한 친서 외교를 펼쳤습니다. 네네. 작년도에도 보면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될 때 친서들이 왕래를 하면서 판을 좀 바꿔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친서 외교가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북한 내부의 그 대미 정책 라인들이 교체기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현재 G20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또 조기 개최가 가능한 그런 흐름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현재 국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영현 교수였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내신 최영기 교수 모시고 교수 연결을 해서 관련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으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체제에 들어간 민주노총은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전면 투쟁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하두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이번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부터 해서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와 함께 문제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내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개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청와대 입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지금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광주형 일자리 여러 부분에서 예. 노동계와 정부의 어떤 긴밀한 협의와 협력 이런 것을 추구해 왔죠. 그래서 지금도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네네. 제조업의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고 특히 30, 40대 핵심 인력들의 실업 문제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노동계의 어떤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민주노총은 지금 김명환 위원장 구속 연계해가지고 노동 탄압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탄압을 규정하는 쪽과 대화를 끌어나간다는 것이 이게 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민주노총이 역대 정부에서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네네. 그러니까 김명환 위원장 스스로는 굉장히 온건 합리적인 그리고 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있었던 국회 앞에서의 단순히 과격한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인 폭력과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법당국과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중요한 대화 파트너이고, 그리고 김명환 집행부의 어떤 노선은 뭐 이해할 만하지만 뭐 명백한 그런 이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노동 탄압이라는 것이 그동안 일반인들의 감각으로 보면 정부의 민주노총 노동계에 대한 태도는 뭐 눈물겹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재계나 기업 쪽에서 보면 굉장히 질투가 날 정도로 네네. 굉장히 노동계 편향적인 그런 태도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노총의 어떤 노동 탄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평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편향적인 표현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친노동계 성향을 보여온 이 정부와 그리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대화파로 분류되는 위원장과 이 같은 대화의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극이 벌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국민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네. 민주노총이 지도부가 김명환 지도부가 아무리 대화 노선을 가보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내부 어떤 폴리틱스에서 이 대화 노선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네네. 이것의 구체적인 어떤 결론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정기 대의원 대회였거든요. 네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집행부가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귀를 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그 대화기구의 복귀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는데 그래 부결됐잖아요. 이게 결국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민주노총이 이 정부가 아무리 그 노동 존중 사회를 얘기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네네. 민주노총은 그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대화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네네. 대중 투쟁, 그러니까 투쟁을 통한 쟁취 이런 기존의 노선을 그냥 견지하겠다 이런 결정이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르지 않고 뭐 좀 민주노총이 좀 더 그러니까 정기대의원대회 이전에 김명환 집행부가 작년 1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고 작년 중반기 언제쯤 빨리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네네. 생각이 들고요. 예. 정부로 봐서도 민주노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불러들여서 일자리든 사회 탄력 근로 시간을 비롯한 노동법 개정에 그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를 독려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과도한 어떤 이 기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결국은 언젠가는 이런 어떤 이 투쟁을 통한 쟁취,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이런 투쟁 노선에 대해서 한번 깊은 성찰과 어떤 노선 변경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한 달 전쯤에 교수님 2프로 출연하셔서 했던 말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 그 내부 폴리틱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말이죠. 그때 한 달 전쯤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멍청아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더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정치라는 것이 노동계에서조차 정치가 더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보면 민주노총이 지금 정부의 이런 어떤 상당히 우호적인 이 기본 입장을 감안한다면 네네.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게 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민주노총의 어떤 오랜 한 20년의 어떤 합법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민주노총 내부의 어떤 여러 계파 간의 어떤 이합 집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대화파 온건 협상파들이 네네. 항상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려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가 여러 가지 노선 변경을 전 시도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좀 더 이 대중투쟁 노선, 전투적인 어떤 노선을 추구하는 이런 집단들에 의해서 결국은 좌절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김명환 집행부도 지난번 국회에서의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과격한 행동을 했던 것은 네네. 민주노총 내부 폴리틱스의 어떤 작동에 의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민주노총이 아무리 정부와의 강경 대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아마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저임 불안정 노동계층들 한 4,500만 명 정도의 임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빠진다는 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노동계의 어떤 이런 강경 모드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정치적 결정한다면은 금년에는 동결이 맞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 자영업이라든가 중소제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추가적인 인상이라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렵다. 이게 심리적인 어떤 한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게 임금이기 때문에 인상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과 물가는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이제 일반 상식일 거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감안한다면 한 3, 4% 이런 정도까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무리 애를 써도 노동계가 여러 요구를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5%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경사노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지만 기타 대화기구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저는 이 정부하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거의 전망이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네네. 3년 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아마 이 사회적 경사노위 참여는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민주노총의 1월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정말 이런 대중투쟁 노선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리고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단단한 어떤 조직적 결의가 없는 한 네네. 이런 대화기구의 공식적인 복귀는 경사노위의 공식적인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도로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소통의 통로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데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 이외에도 네네. 다양한 어떤 대화 채널은 가동될 수가 있어요. 예.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다양한 어떤 대화 채널들이 가동되고 있고요. 네네.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사안별로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여러 정책 당국자들과의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대화 채널은 얼마든지 가동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제도적인 사회적 대화기구가 완전하게 복원되기는 어렵다. 그런 정도의 전망인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해결에 실마리가 있다면은 제언 한마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상했던 그 노동계가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은 좀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네네. 그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 좋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약간 좀 진정을 하고 인내하고 그런 수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주요 20개국의 정상회의 G20이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반도 평화, 운명의 한 주가 펼쳐질 G20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오사카, 2번 평양.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